다음은 이제 7월 FOMC에 대한 리뷰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성명서부터 해가지고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성명서에서 바뀐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줄을 그은 것들은 그 전 달에 있었는데 요번에 없어진 표현들, 그 다음에 이제 볼드체로 한 것들은 이제 요번에 추가된 표현들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일단 뭐 백신하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 문구가 좀 수정이 됐고요. 이건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문구 수정은 뭐 큰 것들은 아닙니다. 예.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넘어가고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여기까지 봤었을 때는 바뀐 게 없는데,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핵심. 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12월 달에 이제 우리가 알려준 대로 이제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서 뭐 이제 지금 자산 매입에 대한 중간에 내용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지난 12월 이후로 해가지고서 경제가 그 이제 그 지난 12월에 제시를 했었던 자산 매입에 대한 기준, 구체적 기준, 연준의 기준이라는 게 상당한 추가 진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상당한 추가 진전. 근데 진전이 있어 왔다는 거죠. 상당한은 아니지만. 어쨌든 작년 12월 이후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이제 진전이 있어 왔다.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표현을 또 하나 하는 게, 자, 다음에 그 회의들에서 이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음에 회의들에서. 여기까지 보셨으면 일단은 성명서 요구에 바뀐 건 다 보신 건데,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딱 한 단어를 찾으라면은 커밍 미팅스입니다. 다음 회의, 다음 회의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여러분. 사실 요거 이제 금요일날 이데일리에서도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근데 그때는 시간이 너무 짧고 해서 제가 다 설명을 이렇게 잘 전달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할 수 있으니까는요, 한번 해보면은, 자, 우리가 테이퍼링을 했었던 경험이 있죠. 언제냐, 2013년. 그러면 2013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때 보시면은요, 시간 순서대로 보면 5월 달에 테이퍼 텐트럼이 있었고, 6월 달 FOMC 회의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이제 기준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저희가 얼마 전에 했었던 벤 버냉키의 행동하는 용기 책에 나와 있었죠. 6월 달에 당시에 이제 그 노동시장의 개선이 지속, 그 다음에 인플레가 2%를 향해 간다면 금년 하반기에 증권 매입량 조절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후 만사가 잘 풀리면 계산된 조치로 매입량을 줄여나가서 2014년 중반쯤에 매입이 종료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예측이 맞다면 그 시점에 실업률이 7%쯤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6월 달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월 달 회의에서 정말로 테이퍼링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고요. 이 결정이 실행되는 게 다음 달 초부터 2014년 1월부터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 당시에 2013년도 당시에요, 여러분. 연준 성명서에서 나타났었던 좀 특이점이 뭐가 있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2013년도 9월 달에 있었던 성명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중간에 컨트롤 F로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그 자산 매입 속도에 대해 가지고서 커밍 미팅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던 거냐라고 하면 없었어요. 7월이나 그 전에 쭉쭉쭉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가셔서 페드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9월에 이제 처음으로 추가가 된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추가되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뒤에 FOMC가 이제 한 번 더 열리고 두 번째 열린 회의가 12월 회의거든요. 이때 테이퍼링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요번에 7월에 커밍 미팅스가 나온 거잖아요. 현재 대입을 하면 7월에 지금 요 표현이 나왔으니까 그 뒤 두 번째 회의인 11월 달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013년하고 똑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11월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다음 달인 12월 초부터 실제 테이퍼링이 실행이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테이퍼링이 연내 결정 내려질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상 확정한 성명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매파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이제 확정되는 거니까. 특히나 이제 현재 표현을 참고를 해보면은 두 번 뒤면 11월 회의 아니면은 사실 커밍 미팅스 하면은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11월 아니면 그 다음 회의인 12월 회의 요 정도의 테이퍼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연내에 결정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요거 자체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는 한두 달 정도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르다, 매파적인 거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외가격의 배팅은 요번에 이제 완전히 사장돼 버린 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는 시장에 진짜로 이제 테이퍼링이 빨리 할 거야라는 배팅도 일부 존재했던 것들.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난 7월 7일 날에 이제 6월에 있었던 FOMC에 대해서 회의록이 그러니까 성명서 그 다음에 인터뷰하고 그 뒤에 이제 몇 주 뒤에 회의록이 나옵니다. 이 회의록이 보시면은 조금 이제 몇몇 이제 곰들을 설레게 만들었던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다루었었던 내용인데, 회의록에서 자산 매입 관련해가지고서 나온 표현 중에서 earlier than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이전 미팅들에서 예상한 것보다 좀 더 빨리 테이퍼링을 시작할 요건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뭐야? earlier than이니까 되게 빨라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9월에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까지도 아주 외곽 배팅을 하는 쪽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그때 지금 9월이 되려면은 바로 다음 미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연준에서 과거 사례들을 보면 바로 다음번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넥스트 미팅이라고 써줍니다. 예, 근데 요번에는 커밍 미팅스잖아요. 이런 표현 쓰고 다음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곽 배팅 중 하나인 9월 배팅은 사실상 요번으로 아웃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미팅하고 언론 인터뷰 할 때 질문이 실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뭐냐면 8월 잭슨홀 미팅에서 뭔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그게 폭스였나 블룸버그 TV였나 거기 기자분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거 약간 이제 아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여기 적혀 있네요. FOMC Q&A에서 8월 잭슨홀에서 힌트 주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파월이 아니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빠른 거는 보지 말자는 거죠. 그 시나리오는 이번에 아웃됐다라는 거고. 근데 아웃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 밤에 제임스 블라드가 지금 가을에 시작하자고 얘기를 꺼내갖고 또 약간 헷갈리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땐 연말로 보입니다. 이제 저희가 또 여기서 근데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SRF하고 FEMA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스탠딩 레포 기구 해서 대기성 레포 기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FEMA라는 거는 요건 이제 역내에 대한 거고요. 요건 역외에 대한 거거든요. 이 표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거를 넣으면서는 이건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 와닿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말씀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설명을 잘못하면 제 탓인데 요번에 이제 회의에서 주목해야 될 또 다른 포인트가 이제 요 기구에 설치인 요거를 이제 상설을 했다는 건데요. 뭐냐면은 국내외에 상설 유동성 공급 기구를 설치하기로 발표했다는 것이고 두 가지 기구인데 하나는 역내 상설 레포 창구인 스탠딩 레포 기구 혹은 우리가 이제 대기성 레포
스탠딩 레포 퍼실리티 SRF고요. 그 다음에 역외는 뭐냐? 외국 및 국제 통화 당국을 위한 레포기구 Foreign and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ty 해가지고서 그 FEMA 레포 facility라는 거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단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산시장에서 갑자기 유동성이 메마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단비를 내려줄 수 있는 역내외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궁극적으로는 뭐 향후에 금리 인상까지도 이제는 경로를 쫙 이제 그 배를 크게 돌려가지고서 완화해서 이제 긴축으로 가겠죠. 근데 이렇게 가고 있는 동안에 혹시나 모를 뭐 자산시장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동성 이런 것들. 그런 이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미리 마련을 해 두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하나씩 한번 뜯어서 보면 대기성 레포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 이런 곳에서는 이미 이제 대기성 레포를 연준이 이제 그 채택을 해야 된다, 이 정책을. 그렇게 아주 이제 뭐 보고서를 써가지고서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자료가 이제 나왔던 게 작년 말이죠. 이제 2020년 12월. 요럴 때 이제 이미 스탠딩 레포에 대해 가지고서 설치해야 된다. 요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저는 이제 혹시나 이제 좀 더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쪽으로 그 연준이나 이런 쪽으로요. 브루킹스 연구소는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의장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옐런 의장도 임기를 끝마치고 난 이후에 브루킹스 조인 하셨었고요. 그 전에 버냉키 의장도 임기 끝마치고 난 뒤에 브루킹스에 조인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한 싱크탱크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이 향후에 이제 고민해야 되는 주요 주제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자료가 2020년 8월 자료네요. 한창 이제 그 코로나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던 그런 시점인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일드 커브 컨트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주제로 다뤄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본래로 넘어와서 보면은 일단 레포라는 것 자체가 초단기 자금을 이제 그 시장에 공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할 때 스팟성으로 실행을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설화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게 상설화되면 이게 사실은 이제 QE하고 다를 게 크게 뭐가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를 상설화하기로 한 것이 지금 이제 스탠딩 레포이고, 이것이 이제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QE를 하는 것과 비슷한 시장 개입을 연준이 할 수 있게 됨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말이 뭐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좀 무슨 차이인지 잘은 모르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요. 그런 생각을 왜 하냐면 예시가 있어요. 저희가 2019년도 9월 달에 미국 단기 자금 시장이 대혼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야단이 나요. 왜냐하면 오버나잇 금리, 하루짜리 금리가 무려 10%까지 치솟았었거든요. 미국이. 예. 자금을 못 구해서 이때 당시 야단이었고, 뭐 여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연준이 이를 잠재우기 위해 가지고서 레포를 통해서 자금을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막 하루 이틀 공급하고 뭐 끝냈던 게 아니라요. 2019년도 9월에 시작해서 2020년 6월까지 이거를 계속해 나갑니다. 물론 이제 2020년 3월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전에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 경제 좋았잖아요. 그러면 단기자금 시장에 자금을 넣어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레포를 통해서. 근데 이제 당시에 연준은 단기자금 시장에 한번 이제 자금 경색이 확 발생하니까는 화들짝 놀래가지고서 계속해가지고 자금을 공급을 해줬다는 거죠. 사실 이때부터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커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서 연준이 QE를 재개하면서 대차 대조표가 다시 커졌다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연준의 자산 규모가 커졌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보다 앞선 반년 전부터 9월부터 예, 이제 레포하면서 대차 대조표가 증가를 하고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때입니다. 요때부터 해가지고서 늘어나고 있다가 코로나 터지니까는 우와 가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야 이게 연준 자산이 증가를 하네. 연준 자산 증가는 Q인데? 라고 해서 꽤 많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한테 묻습니다. 이거 너네 혹시 QE를 하는 거냐? 근데 이제 연준에서는 그 QE 아니지. 아니야. 라고 대답을 했죠. 근데 암만 봐도 QE 비스무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유행했던 단어가 not QE입니다. QE는 아닌데 QE 같은. 네. 그래서 이제 말이 좀 돌아오긴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테이퍼링 통해서 긴축을 향한 먼 길의 스타트를 끊었다는 거죠, 연준이. 근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좀 QE스럽게 효과를 내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음을 요번에 상설기구 설치를 통해서 밝힌 거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최악의 상황에 대한 가정은 이제 뭐 진짜 단기자금 시장에 엄청난 경색이 생긴다 이런 거는 이제 좀 그 걱정은 좀 한결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발표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이게 이제 낙QE 할 때 당시에 이제 레포 어떻게 했냐는 건데, 딱 시작이 보시면은 2019년도 9월 17일 그러고서 이제 쪽쪽쪽 이제 그 다음에 줄어들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3월 달에 난리 나죠. 그러고서 끝마친 게 이제 이때 6월 달에 6월 29일 이때 끝이 나네요. 여튼 여기 이제 스탠딩 레포고 이제 FEMA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연준은요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점점 금융시장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긴밀하게, 그래서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이 미국에 반대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갑작스럽게 유동성 쪽에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다. 그럼 이게 당연히 이제 미국 쪽으로도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국채 시장이나 외환 시장을 통해 가지고서 감염 경로가 형성이 될 텐데, 뭐냐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유동성 위기가 크게 오게 되면 뭔가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심한 위기면 아무것도 안 팔리겠죠. 아무것도 안 팔리고 오히려 가장 안전하다 여겨져서, 그래서 가장 거래가 잘 되는 거, 즉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거, 오히려 이것부터 팔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죠. 이제 금융위기 딱 왔는데 삼성전자 가지고 있고 진짜 잡주 가지고 있다. 잡주 거래 안 돼요, 여러분. 삼성전자부터 그러면은 당장 내일 아니면 이틀 뒤에 3일 뒤에 돈 필요한 거 있으면 그러면은 아이고 이건 거래도 안 되는데 전자부터 팔자 이렇게 되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셨을 때 글로벌에서 유동성 풍부한 걸로 치면은 미국 국채만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이제 관리를 안 해주면 이제 사실 미국 국채 투매가 발생할 일이 없죠. 근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은 투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 있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미국의 정책을 잘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하면 미국은 아마 이때 이미 제로금리 실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QE도 발표한 상황일 거다라는 겁니다. QE라는 게 뭡니까? 자산 매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산을 팔아, 한쪽에서는 크게. 생각해 보세요. 가까스로 금리를 제로까지 낮추고 자산 매입을 통해서 이제 자산시장 안정화를 꾀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투매가 너무 많이 나오면은 그러면 이게 이 정책의 효과가 반감이 될 거잖아요. 이거를 막기 위한 것이 역의 상설 레포 창구 마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의 상설 레포 창구라 하는 거는요. 해외 국가나 기관이 보유한 미국채를 뉴욕 연준의 담보로 맡기면은 0.25%의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거를 말하고요.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매도하지를 말고 필요한 돈이 있으면은 담보로 맡기고 이거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서 자금 경색을 해소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비교를 해드리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자금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채 팔아야죠, 그렇죠? 근데 있다라고 하면 자금 필요할 때 담보 제공하고 0.25% 비용 치르면서 자금 마련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스탠딩 레포하고 마찬가지로
미국이 향후 긴축 진행해 나갈 때 혹시나 이제 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의 작은 경색들 이런 거를 미연에 좀 방지해 나갈 수 있는 수단들을 미리미리 얘기를 해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 또 이제 시장을 좀 우쭈쭈 챙겨주는 거니까 비둘기스러운 결정이다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게 조금 놀라웠던 거는 그거였죠. 지금 미국은 단기자금 시장에서 과잉 유동성으로 부족이 아닙니다. 과잉 유동성으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갈 곳 잃은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연준이 지금 레포 반대격인 영레포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금요일에는 보니까는 드디어 이제 1조 달러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럼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아주고 있는데 이처럼 유동성이 과잉인 상황에서 오히려 나중에 혹시나 과잉이 아니라 결핍인 상황 이게 있을 수도 있지 않니? 하면서 지금 이거에 대비한 정책을 해준 거니까는 아이고 참 세심한 계정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피마라는 거는 딱 그 얘기를 지금까지 들으시면 좀 이런 쪽에 보신 분들이면은 야 이거 통화 수합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한국도 뭐 이번에 코로나 때 하니까 또 미국하고 통화 수합 딱 맺어버리잖아요. 근데 통화 수합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거죠. 이제 그 통장에 한도 뚫어놓고 안 찾아 써도 되고 근데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이제 찾아다가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피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미국채 가지고서 요거 가지고서 빌려오는 거니까는 단기적으로 요거는 이제 그 담보대출 같은 거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보고서 뭐 86번 가도 좀 비둘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그러면 지난 FOMC는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으니까는 비둘기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이제 스탠딩 레포도 있고 피마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야 이거 안전하겠네 안전판을 마련해 뒀네 인데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요 두 가지는 위기 시에 보탬이 되는 것이죠. 자산 가격이 좋을 때 이거를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안전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을 밀어 올려주는 뭔가 정책을 요번에 발표를 한 것은 FOMC에서 아니다. 예. 그래서 요번 회의는 보시면은 연준이 테이퍼링의 시기를 거의 알려주다시피 한 회의. 그러니까 거의 이제 언제 정도에 하는 거야 니네 알아둬라고 한 거죠. 근데 그 시기가 시장 예상보다 한두 달 빠르다. 그러니까 약간 매파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혹시 모를 안전판 정도를 마련해 해둔 회의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해가지고서 이제 피마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그 살펴보면은요. 이미 이제 코로나 때 이게 도입을 했던 제도예요. 근데 어찌된 경우 이제 사용은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단위가 100만 달러인데 100만, 1000만, 억, 10억. 제일 많았을 때가 14억 달러였어요. 그 지금은 사용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은 유서 깊은 이제 통화 수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센트럴뱅크 리퀴디티 수합 여기서 나오는데 야, 금융위기 때 어마어마하게 갖다 썼다, 그쵸, 여러분. 그 다음에 미국 이제 신용등급 강등됐을 때도 좀 갖다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코로나 때도 쫙 늘어나죠, 그쵸. 여기 이제 단위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쵸? 단위부터 다릅니다, 지금. 이건 이제 많이들 활용하는데, 피마는 거의 활용을 안 해가지고서, 솔직히, 지금 봐서는 이제 좀, 요 개념이 좀 낯설어서 아니면 이걸 안 하고도 이제 위기를 빨리 넘어가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요렇게 요번에 제도를 마련한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과연 이제 막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봐야 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여튼 해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증시가 올라가려면, 요번 FOMC 가지고서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동력 이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닌 거고 결국에는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연준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고용하고 인플레 두 가지. 그 다음에 결국 저희 주식하니까 기업 실적 이렇게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연준이 이번에 얘기한 거 커밍 미팅스를 토대로 저희가 살펴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향후 몇 차례 더 고용 인플레 지표를 보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거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만약에 11월 회의에서 결정을 내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1월 회의가 11월 초에 있거든요. 3일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8월, 9월, 10월에 나오는 고용 인플레 지표, 즉 3회
이제 3개월치를 더 보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3개월치, 네. 12월이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이제 해가지고 5회분을 더 보고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1월이든 12월이든 3분기 실적 분위기는 거의 보고서 이제 또 내리게 될 거고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있느냐? 여기서 고용은 보시면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추가 보조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금 좀 자료가 보인다는 거죠.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은 요 자료였었죠. 그쵸? 조기 종료한 데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원래 시기 9월까지 계속 지급하기로 한 데에서는 요즘에 오히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는 보조금이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저런 차이도 이제 9월이 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9월 초에 다 종료가 되니까. 그러면 11월이라고 해도 10월 지표까지 보고서 이제 결정을 10월에 나오는 지표 이게 9월 지표겠죠. 그쵸? 9월 지표까지 보고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이제 고용에서 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진짜로 보조금이 종료가 되면 사람들이 일자리로 다 돌아올 것이냐. 만약 그게 뚜렷하게 보인다라고 해버리면은 연준이 테이퍼링 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을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인플레 쪽입니다. 중고차 지수가 진짜로 2개월 레깅을 하고 있는 거라면 그러면은 이제 당장 다음 달 발표될 지표부터 해서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뒤에 3번, 5번 더 보고 내린다고 했으니까 요때쯤 되면은 인플레 논쟁도 일시적이냐 아니면 구조적이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결론 내려질 수 있다는 그 결론 내려지는 걸 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도 사실 2분기는 좋아요. 근데 좋지만은 사람들이 이게 피크다. 그래 피크에서 내려올 거야. 피크아웃 우려가 많죠. 근데 3분기 실적을 보고 지금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가 실적이 만약에 뭐 아주 무난하게 그냥 좀 잘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걱정을 덜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고용 인플레 실적 모두 다 연준 입장에서는 아주 영리하게 이제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그런 이제 방향성이 딱 잡힌 이후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리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뭐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자산 시장이 저희는 뭐 어쨌든 답안지를 보고 가는 겁니다. 2013년도 사례가 있잖아요. 자산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복습을 하는 게 좋잖아요. 오늘은 조금 더 내용을 풍성하게 가지고 와서 복습을 해볼 텐데요. 뭐냐 하면 2013년도 테이퍼링만 있었느냐라고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연준 의장도 임기가 이때 임박했어요. 지금 연준 의장이 내년도 초에 바뀌어야 되잖아요. 원래 같으면 임기가 끝나잖아요. 2013년도도 그랬습니다. 14년도 초에 제닛 앨런으로 버냉키에서 의장 바뀌었었죠. 그리고요, 요번에 지금 그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문제 나오고 있죠. 이거 이제 제대로 안 되면은 연방정부 셧다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도요, 여러분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쭉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이 2013년도고요, 위는. 일단 5월 22일 날에 테이퍼 텐트럼이 있었죠. 이때 처음으로 이제 버냉키 의장이 의회 가가지고서 테이퍼링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6월 FOMC 회의에서 구체적인 테이퍼링 기준 제시를 합니다. 아까 데이터 보여드렸죠, 기준들. 그리고 7월 말에 있었던 이제 FOMC에서 커밍 미팅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 10월 1일에서 16일까지 연방정부 셧다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그때 저희 행동하는 용기 책 보면 나오지만 고용하고 이런 핵심 지표들이 다 이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니까 지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고용이니 뭐니 인플레니 하나도 못 보고 있었습니다. 요 기간 동안에. 그러고 이제 12월 18일 날 이제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 결정 내렸고 1월 초에 테이퍼링 실행, 2월 초에 새로운 의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번 2021년은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면 2020년도 12월 16일 날 이제 작년 12월 FOMC에서 구체적인 테이퍼링 기준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이제 상당한 추가 진전이고 요번 7월 달 회의에서 커밍 미팅스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3년하고 저기 똑같죠. 그쵸? 그러고서 이제 보시면은 지금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 요게 실패로 돌아간다.
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날짜를 잘못 잡았네요. 그쵸,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이게 7월이 아니고 9월 달에 나왔죠. 죄송합니다. 2013년도 테이퍼링 진행 때에는 9월 달에 커밍 미팅스가 나왔고, 그러고 10월 달에 셧다운되고 12월 달에 테이퍼링 실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보다 2달 앞선 지금 7월 달에 커밍 미팅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만약에 부채한도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 셧다운이 될 수 있겠죠. 9월이나 10월 달에. 그리고 지금 과거의 숫자대로 보면 11월이나 12월에 테이퍼링 결정하고 그 다음 달부터 초부터 실행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22년도 2월 초에 새로운 의장이 탄생하든 파월 의장이 연임하든 거의 뭐 대깔꼬만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때 당시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핵심 이슈들 3가지, 테이퍼링, 연준 의장 임기, 정부 셧다운을 가지고서 증시가 2013년에 어땠냐? 생각보다 평온하게 올라갔었습니다. 10% 이상의 조정이 없이 평온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 소폭 하락이 나타났었던 구간들이 당연히 존재해요. 모든 증시가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때 당시에 무난하게 우상향을 했던 증시입니다. 네. 여튼 그랬다는 걸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 외에 이제 7월달 FOMC에서 저희가 좀 체크해보면 좋은 내용들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이제 델타 변이입니다. 이제 Q&A도 그렇고요. 뭐 이제 처음에 Q&A 하기 전에 발언하는 것도 보면은 연준은 데이터 변이를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어요. 코로나 변이에 대한 질문이 꽤 나왔거든요. 한 3분의 기자분들한테서 나왔었는데 파월 의장 그다지 이제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취지의 답변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준이 인플레에 대해서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혹은 별로 신경 쓰려 하지 않는다라는 게 좀 느껴졌었어요. 뭐냐면 전체 질문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인플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인플레가 지금 일시적이냐 구조적이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앵무새 같은 답변을 반복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제 연준이 생각하는 일시적이지 않은 구조적인 인플레라는 게 뭔지를 저희가 개념을 잡고 가면요. 이 표현이 이겁니다. 파월 의장에 따르면은 올해도 오르고 내년도 오르고 내후년에도 오르는 게 인플레다. 올해 급등하고 그저 옆으로 개걸음하기만 해도 이건 인플레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인플레 경로를 이렇게 잡아왔다. 근데 어떤 거는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간다. 이건 인플레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생각보다 기준이 높아요. 인플레라는 게 구조적인 게. 그리고 이제 참 인플레에 대해서는 근데 본인들도 지금 숫자가 자꾸 높게 나오니까 이게 좀 불편한 질문 같았어요. 그걸 피하고 싶다는 게 느껴졌던 게 첫 번째부터 약간 헛발질을 한 건데 첫 번째 질문 이제 CNBC의 리즈먼 기자 이분은 이제 페드 와처 중에서 탑5 안에 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첫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첫 질문이 퀄리티가 제일 좋아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걸 첫 질문에 하거든요. 상당한 추가 진전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애매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기준이 뭐냐 좀 알려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파월 의장이 막 이제 얘기를 해요. 막 고용을 이제 기준 삼아서 막 설명하더라고요. 뭐 딱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실업률도 보고 참고율도 보고 등등등 막 이제 고용 관련된 다양한 요소 체크를 해가지고서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뭔가 하나를 가지고 뭐 트레이쇼홀드를 뭐 만들거나 이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니까는 이제 추가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인플레에 대해서 왜 얘기 안 하냐? 니네 해야 될 게 고용하고 인플레인데. 그래서 추가 질문을 리즈먼 이제 기자가 인플레 쪽에는 아까 당신이 말한 고용 같은 그런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거냐 하니까는 이제 여기서 약간 스텝이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심지어는 이제 요 첫 번째 질문을 보고서 몇몇 언론에서는 연준이 테이퍼링 하는 데에서 인플레는 그 기준에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자산 매입을 하고 있는 중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파월 의장 답변을 했어요.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거를 한다는 게 자산 매입을 하는 양을 줄이는 거지 자산 매입은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이퍼링 하고 있는 중간에 연준의 대차 대조폭은 계속 커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자산을 이제 매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데 금리 올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근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뭐 어쨌든 이제 뭐 그 사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했으면 시장 아비규환 됐겠죠. 근데
아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 생각이 요번에 보면서 느낀 게 전체적으로 야, 이거 7월 회의록이 공개되면 이거 볼만 하겠다는 거죠. 뭐냐면 6월도 좀 그랬는데 그 전에도요. 뭔가 파월 의장은 좀 확신해 갖고서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상호 간에 입이 다 맞춰진 얘기구나라고 싶었던 게 회의록을 보면 좀 다투고 있음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다는 거죠. 이제 내부적으로는 아마도 이게 되게 격하게 논쟁이 지금 있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뭐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테이퍼링 시기, 인플레 관련한 일시적 논쟁,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모기지하고 국채 쪽 두 가지인데 그 MBS부터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거냐, 집값이 지금 심상치 않은데 이 이슈들에 대해서는 아주 첨예하게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해가지고요. 7월 FMC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